배웠던 지문들이 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연결되는 지문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거의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 내가 의도적으로 연결되는 지문들끼리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난 여름에 독서 마라톤 할 때는 내가 연결될 만한 것들끼리 막 묶어서 했거든?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세상 모든 지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열린 사고를 하면 결국에는 다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오늘 어떻게 또 연결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학에 관한 내용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일부 4-2 보겠습니다. 흔히 사회과학 내에서 합리적 행위의 영역은 경제학이, 비합리적 행위의 영역은 사회학이 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 경제학이, 비합리적인 건 사회학이. 왜냐면 사회학의 대상은 뭐예요? 당연히 사회겠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야? 인간이죠, 인간. 그런데 어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그 행동의 이유가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김동희가 여기다가 수염 이거를 한 게 이유가 뭘까 이랬을 때 그게 정말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다라고 할 만한 그 없다. 그러니까 과학과 달라요. 이해가죠? 과학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자명한 영역, 수학과 달라요. 수학이나 과학과는 다르다. 그런데 사회과학이라는 분야에서 경제학은 그나마 합리적인, 그러니까 수학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건 경제학이, 비합리적인 설명들,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왜 그린란드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냐? 트럼프가 얼마 전에는 자기 트위터에다가 캐나다 땅에다가 그거 알아요 혹시? 뉴스 봤어요? 캐나다 땅에 미국 성조기를 이렇게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그걸 자기 트위터에다 올렸어. 그러니까 캐나다도 자기 땅이라는 거야. 덴마크가 우연히 그 그린란드에다가 자기 나라 국기를 꽂아서 그린란드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지. 그게 왜 덴마크 땅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놔라 이거야. 지금 그래서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게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걸 명쾌하게 명료하게 수학 문제 풀듯이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회학은 그런 영역이라고. 그런데 경제학은 어때? 경제학은 사회과학 분야 안에서 그나마 우리 지난번에 이자율 얘기했잖아요. 이자율.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이자율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게 별로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놔둬라.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잉여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자율도 결정하게 놨더라.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서로 최대가 되는 그 지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게 놔둬야지 왜 국가 개입하냐 이거야. 정부 개입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경제학은 합리적인 영역을 다룬다면 사회과학 분야 안에서 사회학은 비합리적 영역을 다룬다. 인류학 어때요? 인류학, 문화인류학 이것도 이제 들으면 납득이 될 만한 설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다른 설명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른 설명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 틀을 머릿속에 잡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나 사회학 이론가 제임스 콜먼은 이러한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어떤 통념? 경제학은 합리적인 것, 사회학은 비합리적인 것. 자, 이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이거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다. 또한 사회학에서 인간의 행위를 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학에서 행위 현상을 분석할 때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간과한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다. 그래서 경제학과의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자 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콜먼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여기서요, 경제학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합리. 사회학은 비합리.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경제학. 그 관계 안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학을 연구하려고 했다. 합리적인 틀 안에서 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연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갈게요. 흔히 사회과학의 합리 영역은 경제학이, 비합리 영역은 사회학이 담당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콜먼은 이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또한 사회학에서 인간의 행위를 수학적,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학에서 행위 현상을 분석할 때 사회 구조를 간과한다는 점, 그걸 비판했다. 경제학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세 번째 읽기. 사회과학에서 합리 영역은 경제학이, 비합리 영역은 사회학이 담당하는 걸로 여긴다. 콜먼은 이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사회학을 수학이나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학을 분석할 때 사회 구조를 간과한다는 점, 이걸 비판하려고 했다. 경제학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읽기.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회학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긴다. 콜먼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사회학을 수학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학에서 구조를 간과한다는 점, 자, 이걸 비판하면서 내세운 그의 이론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읽기에서 사회학을 수학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학에서 구조를 간과한다는 점. 자, 여기서요. 수학 밑에다 써놓으세요. 여기 합리야, 합리. 이 구조 밑에 써놓으세요. 이게 비합리야. 자, 그러면 사회학은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문과학문이죠. 그런데 걔는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학은 합리인데 구조는 아까 비합리라고 했죠. 비합리를 간과한다는 점. 이걸 비판했다는 얘기는 경제학이 뭐 했다는 거야? 구조를 간과한다는 얘기야, 간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간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회학이 수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회학은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콜먼이 비판한 건 뭐야? 야, 사회학이 말이야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말이야, 나 이거 비판해. 나 이거 반대야. 야, 경제학이 구조를 간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까 사회학이 비합리적이다. 이게 통념이라고 했잖아요. 경제학은 합리를 다룬다. 이게 통념이라고 했잖아. 그 통념을 비판한 게 콜먼인데 사회학은 그러면 구조만 다룬다는 거 아니야? 구조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 사회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경제학은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구조를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닌 거야. 그런데 야, 사회학은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는 비합리적인 영역이야. 경제학은 구조를 간과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리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애들인 거야.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 이걸 비판했다고. 그러니까 사회학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경제학은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의미와 가치를 생성해내는 그런 구조적 담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콜먼의 이론을 뭐라고 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한다. 사실 이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오늘 질문은 끝난 거야. 기존의 통념은 뭐냐면 사회학은 수학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통념?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합리적이야라는 그런 손가락질? 틀렸어. 야, 경제학은 구조를 간과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의미와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무시한다는 점? 이것도 통념이야, 틀린 통념이야 라고 비판하면서 그 콜먼이 제시했던 게 뭐다? 그게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두 번째 단락.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모형화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그럼 그 틀이 뭘까? 콜먼에 의하면 인간 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효용을 증대하는 단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행위자는, 각 인간은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초기 자원,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를 이용해서 효용을 최대화하는 존재로 가정된다. 이때 시간도 자원이고요. 돈도 자원, 당연합니다. 노력도 자원.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자원으로 다 환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력, 물리적 장비 당연히 자원이죠. 인력, 노동, 정보, 지식, 기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자원에 포함된다. 그런데 행위자가 관심 있는 자원, 즉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타인이 통제할 수 있어요. 타인이 관심 있는 자원을 자기가 통제할 수도 있어. 내가 타인의 자원을 통제할 수도 있어. 행위자가 원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통제받거나 또는 통제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 즉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인간이 직면한 현실인 거야. 콜먼은 이 자원 통제 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효용을 함수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콜먼은 뭐 한 거야? 봐봐. 지금 이것도 자원이고 이것도 자원이고 그런데 타인의 통제받을 수 있고 타인의 자원을 통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이건 사회학 영역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콜먼이 뭐 했어요? 함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지. 사회학 영역의 문제인데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했어. 인간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그 왜 그러냐? 자원이 한정돼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원. 근데 그게 타인에게 통제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그걸 함수로 설명하려고 했다. 그 함수가 수학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학적인 내용인데 그거를 효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할 때 그걸 함수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수학적 설명을 시도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 통제 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효용 함수를 주장했는데 행위에 대한 효용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를 지수로 해서 계산한 값이다. 그러니까 자원,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타인이 통제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을 통제해. 그걸 지수로 해서
함수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야. 그럴 때 내가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터치도 안 받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 사이의 어떤 수학적 관계, 함수, 그 함수를 통해서 이걸 계산하려고 했다.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콜먼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의 행위를 모형화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자, 인간 행위는 개인 효용을 증대한다는 단일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행위자는 인간은 초기 자원,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를 이용해서 자기 효용을 최대화하는 존재다.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이 인간이 사람마다 다 관심 있는 자원, 즉 타인이 통제할 수도 있고 타인이 관심 있는 자원을 자기가 통제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자, 이 상황에 주목해서 콜먼은 행위에 대한 효용을 함수로 표현했다. 행위에 대한 효용은 행위자가 자기 자원과 그 통제 정도를 지수로 해서 계산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읽기.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행위를 모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인간 행위는 효용을 증대하는 단일 목적. 인간의 행위는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인간 행위의 유일한 목적, 단일한 목적은 뭐다? 효용 증대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어쨌거나 이게 자기한테 제일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함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지금 화면을 켜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회학을 얼마든지 합리적인 수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인간은 효용을 최대화하는 존재인데 행위자가 관심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주목해서 콜먼은 자 그러니까 자, 이 함수를 행위 효용 함수를 어떻게 했냐? 자원과 통제 정도를 지수로 해서 계산했다. 그러니까 그가 함수에 넣은 두 가지 변인이 뭐야? 자원. 자원에서 여기 특히 초기 자원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통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자기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걸로 계산했다. 네 번째 읽기. 합리적 선택이론은 자, 인간은 효용을 최대화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그 인간이 자기가 관심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여기 주목해서 행위 효용 함수를 어떻게 표현했냐? 자원과 통제 정도로 계산했다. 홀먼은 경제학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행위나 현상을 사회 구조와 관련해 설명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위자들 사이에 더 이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회적 균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데 더 이상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이제 균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다시 말하면 아까 균형 가격 이랬잖아? 균형 가격이 뭐야? 그게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균형 상태란 말이야. 거기서는 효용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딱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균형 상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와 같은 사회적 상황도 사회적 상황은요. 빈부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야. 그런데 이것도 사회적 균형 상태를 구조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함수 즉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구조로도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 균형 상태에서 행위자의 권리 배분과 권리 이양 이것으로 파생되는 신뢰 및 권위 관계에 주목하고 이 균형 상태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원, 초기 자원이야. 그러니까 초기 배분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초기의 자원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콜만한테는. 주어진 자원의 상태가 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균형적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어. 그 균형적 결과에 가장 결정적이다. 자, 시장의 배분과 관련지어 말하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시장의 배분은 자원 배분의 초기 불평등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끊임없이 그 초기의 불평등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야.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나 사회구조적 혁명 이게 없이 인간 행위만으로 불평등 정도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읽기 가보겠습니다. 콜먼은 경제학에 그치지 않고 행위 현상을 사회구조로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구조적 설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위자들 사이에 더 이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회적 균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고 빈부격차 같은 것도 균형 상태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균형 상태에 있는 행위자의 권리 배분과 이양. 자, 권리 배분이 뭐예요, 이게?
불평등 요소를 소거하는 거야. 그걸 이양하는 거 또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신뢰, 권위관계 여기에 주목하고 이 균형 상태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자원의 상태가 초기 자원 상태가 행위 이후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인간은요 어떻게 하냐면 가진 자는 자기 가진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행동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다가 균형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배분은 불평등의 해소는 자원 배분의 초기 불평등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또는 사회 구조적 혁명 없이 인간 행위만으로 이때 인간은요 그 로버트 노직의 인간으로 설명하면 합리적인 선택 이거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라고 본 것이다. 세 번째 읽기. 콜먼은 행위 현상을 사회 구조로 설명했다. 더 이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균형 상태인데 빈부격차도 일종의 균형 상태인데 행위자의 권리 배분과 이양 거기서 파생되는 신뢰의 권위관계에 주목하면서 이 균형 상태는 자원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강조했다. 자원 상태가 행위 이후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통한 배분은 즉 불평등의 해소는 초기 불평등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시장 배분은 초기 불평등을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개입이나 혁명 없이 인간 행위만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됐죠? 네 번째, 콜먼은 인간 행위 현상을 구조로 설명했는데 빈부격차와 같은 균형 상태, 자원의 초기 배분 거기에 의존하는데 행위 이후의 결과에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통한 배분은 불평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부 없이 인간 행위만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신뢰나 공동체 규범, 사회 연결망 이건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야. 아까 시간, 노력 그것과 달리 신뢰 같은 거, 공동체의 규범 같은 거, 사회 연결망 이런 거 다 사회적 자본인데 사회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초적 사회 구조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원초적 사회 구조가 신뢰, 규범, 연결망, 네트워크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조합해서 행동하는 주체인 조합행위자가 주도성을 가지면서 원초적 사회구조들의 영향과 중요성이 점차 쇠퇴하고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고 분석한다. 요즘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 좀 설명해 줄게. 근대 사회에 오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인 조합행위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조합행위자들이 주도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 원초적 사회구조들, 이 중요성이 점차 쇠퇴하고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조합행위자는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대표되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콜먼은 사회적 자본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하면서 각각의 행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결사체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각각의 행위자는 뭐하고 대립되는 말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조합행위자야.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그런 집단들과 반대되는 이 각각의 행위자들 그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결사체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지만 경제학적 관점을 접목해서 사회현상에 접근하는 시각을 제공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신뢰나 규범, 연결망 이건 사회적 자본이야. 그리고 얘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초적 사회구조야. 조금만 설명해볼까요? 가방으로 자리 맡아놓잖아. 그거 놓고 가서 주문하고 오잖아. 이게 신뢰자본이거든요? 일종의. 우리는 그런 신뢰자본이 있는 거야. KTX 표 안 끊고 그냥 안 타잖아.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 이게 왜 자본이 될 수 있냐면 이 신뢰도 자본인데 사회적 자본인데 너희들 KTX 이 검표원이 없거든요. 신뢰가 돈으로 환산되는 자원이라는 얘기인 거야. 네트워크도 자본이야. 이해가시죠? 아까 연결망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자본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초적 사회구조야. 근대에 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합행위자들이 생겨.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장사를 해. 기업을 운영해. 그리고 얘네가 주도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 원초적 사회구조들의 영향과 중요성이 쇠퇴해.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규범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그렇게 자치가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였는데 이 중요성이 쇠퇴하고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균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균형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불평등이 고착화된 것이다. 초기 자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행위자는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인데 그들의 영향력이 강력해진 거야. 그게 이제 조합행위자야. 반대에는 각각의 행위자야. 개인 행위자야. 그래서
콜먼은 이 사회적 자본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하면서 아까 여기 했던 거 신뢰 같은 거, 규범 같은 거, 연결망 같은 거 각각의 행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결사체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뭐 저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막 가서 막 하잖아. 못 가는 사람들은 거기 주변에 있는 카페 같은 데다 미리 선결제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커피 마실 수 있게 하고 막 이러잖아. 일종의 신뢰고 그게 연결망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해결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야. 이해 가시죠? 아무튼 그래서 각각의 행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모여서 너희들이 하나의 집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런 주장에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을 접목해서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의의가 있다. 자, 세 번째 읽기. 신뢰, 규범, 연결망 이건 사회적 자본이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원초적 사회 구조야. 자, 그런데 근대에 오면서 목표 달성 위해서 조합행위자 얘네들이 주도성을 가지게 되면서 원초적 구조의 영향이 쇠퇴하고 불평등이 고착화된 거야. 초기 자원 상태가 계속 유지된 거야. 그 균형이 안 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왜냐면 조합행위자는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인데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 그 균형 상태를 그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콜먼은 이 상황은 사회적 자본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사회적 자본이다. 그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행위자가, 그러니까 조합 행위자가 아니라 각각의 행위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사체로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여기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을 접목해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네 번째, 자 근대 사회에서 원초적 사회 구조, 자 얘네가 쇠퇴하고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 조합행위자는 기업이나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들, 그들의 영향력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래. 콜먼은 이 사회적 자본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하고 각각의 행위자가 인간 개개인이 결사해야 된다. 결사체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경제학적 관점을 접목해서 사회 현상에 접근했다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맨 첫 단락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다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 거기에 구조도 필요하고 수학적 설명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 비합리적인 이 방법들, 통념상 이건 이래 이렇게 설명하는 그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사회를 설명해야지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설명되고 우리 사회가 그래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얼마나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질문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가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기지 말고 반복해서 보면서 꼭 이해하시 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